화끈한 시사토크 김준일입니다. 가격은 뛰고 매물은 실종됐습니다. 서울시 전세시장 이야기인데요. 부동산은 2020년 저희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 많고 탈 많고 관심도 뜨겁습니다. 전세 대란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 오늘 두 분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공감과 논쟁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 정의당 전 정책위 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국감장에 나온 형님 한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테스 형, 뭐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죠. 전세 대란 문제를 집중 거론하기에 앞서 이 테스 형이 등장을 해서 김현미 장관이 빵 터지는 모습도 이제 방송으로 나왔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못 푼다는 이 전세 대란. 두 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먼저 장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예. 전세 품귀, 가격 폭등 이렇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높아진 전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요. 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고 돈이 있어도 이사 갈 곳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 정부의 무능력한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김현미 장관의 인식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 달에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전셋값, 집값 폭등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음을 모아서 극복하면은 집값이 안정될 거다. 전셋값이 안정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셋값 폭등이 축구 한일전입니까?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렇게 정책을 실패한 담당자들이 이 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에 지금 몰두해 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뒤에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장 소장님이 보시기엔 총체적 정책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박원석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간략하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집값 폭등에 따른 불가피한 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집값 대비 60, 70% 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집값이 폭등하면서 수도권 전세 가격이 집값 대비 90%까지 올랐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갭 투자가 굉장히 유연해졌던 그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 통계에 따르든 KB 통계에 따르든 많게는 뭐 50% 이상 적게 봐도 40% 이상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따라오르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전세 가격이 따라올 수밖에 같이 없고 연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게다가 예. 이제 이게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연히 시장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계약갱신율이 지난달 기준으로 60%가 넘어요. 그러면 계약 만기가 된 그 물량들 중에 이전 같으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 같으면은 시장에 상당수 나왔어야 될 물량이 그냥 잠겨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뭐 새로운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갈 거냐? 일시적인 혼란으로 그칠 거냐? 아니면 상당 기간 장기화될 거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폭이 너무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너무 폭등했어요. 1, 2천만 원 올라가면은 그래도 서민들이 대출해서 살 수 있는데 1억, 2억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떻게 전세값을 마련합니까? 이렇게 폭등한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어쨌든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대책을 못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자세한 내용은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죠. 서울 입주 물량은 2년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전세 수급 지수는 1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서울발 전세 대란의 여파 어디까지 갈지 관련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전세 수급 지수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의 전세 수급 지수는 191.1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70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이후 임차인들이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집주인이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세 물량이 빠르게 감소했고
전셋값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전세난에 지친 서민들이 아파트 매매에 동참하면서 서울의 저가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고가 아파트의 2배에 육박하는 상황. 노원과 도봉, 강북과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 지역 아파트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의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정책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겁니다. 마땅한 집 자체가 없습니다. 가격도 터무니없이 올랐고, 그러니 현 임대인한테 나가겠다 약속을 하고도 다시 번복을 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내 집을 못 들어오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샀지만 내가 내 집에 못 들어오는.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밝혔으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정책이 등장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의 전세난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출구 없는 악순환이 될지 서울 전세 대란을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예, 전세 대란의 원인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격도 가격인데 물량이 없다. 전세 물량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근데 이게 임대차법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이다. 아니다. 5%로 2년에서 넘어갈 때 그걸 제한한 것 때문이다. 뭐로 김현미 장관은 아니다. 저금리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전세 물량이 서울에 없는 이유 뭐 때문인지 먼저 박원석 의장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수급 불균형이 근본적 원인이겠죠.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는 많은데 비해서 전세 물량은 많이 줄어든 거죠. 그 원인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예. 이제 계약 갱신율이 종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어요. 지난 한 달 사이만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한 8.8% 예. 계약 갱신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시장에 전세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또 이게 이제 4년간 임대료를 못 올리니까 예. 한꺼번에 그 임대료를 올리려는 그런 이제 이 집주인들의 예. 요구도 반영이 돼서 가격도 많이 오른 거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지난 몇 년 사이에 폭등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집값 이 추이와 전세값 추이는 이게 이제 병행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거든요. 그렇죠. 집값은 올라가는데 전세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집값이 오르면 전세값도 따라서 오르고, 더군다나 그렇게 집값이 오르는 과정에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갭 투자 같은 게 그런 현상을 주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 갭 투자라는 건 전세 끼고서 자기 돈 1-2천만 원 가지고 집을 사고, 이분들이 시장에 지금 매물을 안 내놓고 이른바 이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더더욱 이제 이 전세값 급등 현상과 그다음에 이제 품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정책 시행에 있어서 실책은 뭐냐면, 사실은 뭐 계약갱신 청구권 얘기가 나온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시행을 하려면 약간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전세값이 오르고 예. 그다음에 뭐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왜 미리 대비를 하지 못했냐. 이를테면 이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은 일종의 패키지 법안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공정 임대료 제도와 같은 그러니까 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적정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고, 예. 그리고 그 임대료 이상을 올렸을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분쟁 조정을 하는, 근데 이런 법과 같이 이 임대차 보호법을 시행해야 된다고 누누이 주장을 해왔는데, 저도 과거에 그런 법을 국회에 발의를 했었고, 예. 예. 근데 이제 그건 쏙 빠지고 이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만 보장하는 법안이 나가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좀 늦긴 했지만, 순서가 뒤집히긴 했지만, 예. 이 임대차 보호법의 후속 입법이 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속 입법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렇죠. 공정 임대료 뭐 이거 기준을 정하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이요. 뭐 일각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뭐 사회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장성철 소장님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전세 대란 원인. 저는요, 정부의 과도한 입법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의장님께서는 공정임대료 이 부분도 입법화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공적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수면제 한 알, 두 알 정도 먹어야지, 잠이 안 온다고 10알 먹으면은요,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입법이 현재의 부동산 폭등, 전세값 풍기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켰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보유세,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집값 빠질 줄 알았죠. 예. 안 빠지잖아요. 예. 그것은요, 보유세를 올렸으면은 당연히 양도세, 거래세인 양도세는 내려야 사람들이 집을 팔 거 아닙니까?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나한테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안 팔죠. 그러고 나서 임대차 보호 3법. 이거 너무 골치 아파. 임대 안 할래. 그냥 내가 들어가 살 거야. 이렇게 실거주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물론 법이 지금 처리가 됐고 3개월밖에 안 지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유능력한, 능력 있는 정부가 할 일은요. 그런 부작용을 미리 생각을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어쨌든 무능력한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요 사안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좀 정확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장 소장님은 너무 입법을 많이 했다. 그래서 오히려 규제가 많아서 지금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오히려 그 병행해서 뭔가 입법이 됐어야 되는데 부족했다라고 하시는데 좀 말씀 더 보태주시죠.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은 이 법을 하나 만들면 그게 효과가 예상치 못한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책이 일맥상통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서 20몇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도 실패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사실은 아주 초기에 집값이 이상조짐을 보일 때 강력한 처방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 강력한 처방을 미루다가 마지막에 가서 한 겁니다. 그게 종합부동산세 인상이에요. 그렇게 왜 강력한 처방을 초반에 안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 정부도 스스로 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거죠. 애초에 그 대통령 산하 이 소득주도 성장위원회에서 조세개혁에 관해서 종합적인 그 로드맵을 제안하면서 강력한 보유세 정책, 종합부동산세 정책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집값이 뛰는 폭이 이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집을 안 팝니다. 예. 저는 지금도 그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예.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다 빠져나간 거고 그 임대 사업자에 대한 특혜도 지금 즉시 폐지한 게 아니고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그 임대 그렇죠. 기간이 만료될 예. 때까지. 때문에 여전히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세 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을 팔거나 아니면 그걸 시장에 내놓거나 함으로써 이게 일정 부분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오지 않고 그냥 잠겨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과도한 입법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까 이제 헌법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이 기본권 제한을 한다는 조항도 우리 헌법에는 있고 사실은 재산권보다 훨씬 더 우월한 기본권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들이 취해져요. 예를 들어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재산권이 어떤 헌법상의 절대적 권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저도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장성철 소장님하고 그 진단은 같아요. 실패한 것은 맞다. 근데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지금 서로 다르다. 진단하는. 예. 저는 오히려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집값이나 혹은 부동산 정책에 대응을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결과를 안 만들었을 텐데 갈치자 행보하는 거 아닙니까? 23차례나 부동산 정책 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혼란만 거듭되고 있고 저는 이에 대해서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일관성이 없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지 과도한 입법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장성철 소장님, 의장님께서도 옳으신 말씀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만큼은 예. 정치적 이념적인 부분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건 시장 원리에 맡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간단해요. 그걸 너무 징벌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신들은 집값이 높아서 재산이 많으니까 우리 세금 많이 거둘 거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시장 원리에 남겨두고 집 없는 분들에 대한 대책에 집중했어야 한다.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것이 공공임대냐, 공공주택 분양을 더욱더 확대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 금융적인 혜택을 더 주느냐, 이런 데에 투트랙으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뭉뚱그려서 규제 일변도의 징벌적인 규제만 24차례 한 것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조금만 예, 반론을 하고 싶은데 너무 이게 초반에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아니 30초만 반론을 하고 싶은데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 특히 이제 조세 정책이 징벌적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 경제의 최첨단 국가인 미국은 보유세가 1%입니다. 예, 그 정도 됐죠. 그리고 예.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그에 육박해요. OECD 전체적으로 보유세 비중이 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한 0.36 되는데 우리 0.16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과세를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에도 아직 못 미치고 있어요, 이 정부가. 지금 또 이제 보유세 완화 정책이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이걸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건 좀 과한 시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뒤에 또 다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거의 부동산 정책으로 또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임대차법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의 퇴거 위로금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이런 게시물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제 공식 코멘트를 하지 않았죠. 게시글 내용으로만 보면 임대차법 후폭풍은 부총리도 피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총리의 퇴거 위로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선행을 만들었는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 장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이 부분은요 분명히 네. 야당에서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이거 임대차 보호법 3법 처리되면은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이분들은 얘기를 했었어요. 예. 국토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나 여당에 있는 분들 아니다라고 했어요. 부작용은 최소화될 것이다. 안정화될 것이다. 아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폄하하느냐? 너희들은 가진 자들 편이야. 라면서 손가락질했거든요. 예, 예. 이러한 부작용 분명히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은 무능력한 거에 플러스 고집스러운 부분이다. 정부의 정책 이런 식으로 집행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는요 서민들이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야 머리 맞대고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십시오. 고집만으로 부동산 정책 안정화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퇴거 위로금이란 거 나온 것 자체가 문제고 그리고 그것도 적절치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장사 잘 되는 곳이든 안 되는 곳이든 권리금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법적으로 이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받지도 사실 잘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나갈 때 장사가 잘 안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1억 주고 권리금 받아 들어왔는데 나중에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정말 장사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어쨌든 집 없는 분들, 또한 집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되게 큰 피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좀 우스워진 거죠. 우스워졌다. 어쨌든 예. 경제부총리가 그 살던 집에서 나와야 되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는 자기가 가진 집에 임차인한테 웃돈 줘서 내보냈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이래서 임대차보호법이 문제다라는 지적을 할 만하다고 저는 봐요. 경제부총리가 다른 사람도 아닌. 예. 근데 뭐 웃돈을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 본인이 시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부인도 안 하는 걸로 봐선 준 게 아닌가 그러게요. 예. 싶은데 당연히 이런 거는 이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죠. 근데 이게 이제 마치 지금 현재 임대차보호법 그 시행 이후에 거의 뭐 서울 지역 전역이나 수도권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양 하는 것도 저는 과장돼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예.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 일단 매물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 사례를 우리가 한번 그 돌이켜봤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임대차보호법이 처음 만들어져 시행되던 해도 그랬고 85년도에 그 뒤에 1년에서 2년으로 계약갱신권을 그 늘릴 때 그러니까 예. 임대차 기간을 늘릴 때 원래 법 시행 처음에는 1년이었어요. 전세 계약 그렇죠. 기간이. 근데 2년으로 늘릴 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2년에서 4년까지 2년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법 시행에 따른 이제 과도적인 혼선이 여기에는 분명히 포함이 돼 있다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전세 시장에서 그 전세 시장을 갑자기 다 없애고 월세 시장으로 갈 수는 없어요. 예. 장기적 추이는 그런데 당장에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좀 보완하면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이제 좀 사람들이 흔쾌히 들어가서 살고 싶은 이 공공임대주택. 지금 예.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대부분 다 소형에 머물러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예. 문재인 대통령도 뭐 중대형 공공임대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예. 실제로 그걸 이번에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대규모 공급이 일어나는데 시행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말씀은 뭐 이 퇴거 위로금이 적절치는 않으나 이거를 완전 일반화된 보편화된 현상으로 보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요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임대차법 이후에 몇 가지 편법이 등장했는데 몇몇 기사에서 확인된 내용, 정식 계약서에는 전월세를
법정 상한이 5%만 올리기로 한 뒤에 다른 계약서를 통해 추가 월세를 받는 이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집을 비우는 조건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이사비, 위로금 오가는 사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이런 부작용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안정화가 됐다라는 취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3개월 지났는데 이런 부작용이 계속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칠지 먼저 장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은 어쨌든 해결되겠죠. 예. 근데 그 기간이 2년 후가 될 거냐, 4년 후가 될 거냐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이사비, 위로금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관람료도 있어요. 관람료가 뭐냐면요. 전세 이제 구하러 오는 분들 있잖아요. 예, 내가 전세 예. 살고 있어요. 근데 난 너무 귀찮은 거예요, 보여주기. 그러니까 우리 집을 이렇게 보려면은 관람료 내라. 그거의 명목은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 들어오는데 이거 병균 옮길 수도 있지 않냐. 방역비 형식으로 관람료 내라. 5만 원. 뭐 예.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게 웃기고 슬픈 얘기입니까? 지난 임대차 보호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석 달 동안 해보면 전세 물건이 80% 이상 줄었다고 해요. 예. 서울시에서. 이렇다면은 이제 곧 이사 가야 되고 집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뾰족한 대책 없어 보여서 더 큰일입니다. 그렇군요.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더 큰일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계속 갈까요? 아니면 좀 멈출까요? 이제는? 아니 저는 뭐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 법 시행에 이제 적응을 할 거라고 보고요. 시장이.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시행된 법을 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손대는 거는 정말 최악의 결과를. 그러면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정부 정책을 그때부터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거 어차피 뭐 버티면 다 바뀔 텐데 지금 사실은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초기에 시그널을 잘못 줬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었다. 버틴 거예요. 집 가진 사람들이 오른다. 이 신념을 가지고 존버라 그러죠. 존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행된 법을 손대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궁리를 할 거예요. 뭐 월세 세액공제를 폭을 늘려가지고 월세로 전환을 유도하고 또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고 근데 이제 이게 당장에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류의 부작용,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그걸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불가피하다. 그러나 어쨌든 시장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제가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권이 10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있어서는 이런 류의 혼란이 나타나지 않았냐? 그거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만 상가를 소유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거의 모든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갖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투기 상품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혼란이 거듭되는 건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초기에 시행될 때 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계약갱신권을 두고 나서. 그러나 어쨌든 시행이 되면서 안정화됐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그런 경로를 따라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말씀하셨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지금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학제가 6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이니까 여기에 맞춰야 된다라는 건데요. 오히려 임대차 보호를 4년에서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원석 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당장 저 법을 또 6년으로 늘리는 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하려고 했다면은 4년짜리 계약갱신권을 할 때 차라리 저런 점을 고려해서 6년으로 하든가. 처음부터. 정의당은 총선 공약으로 9년을 내걸었어요. 3년씩 2회에 한해서 계약갱신권. 근데 이게 이미 한번 시장에 충격이 갔는데 시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걸 다시 6년으로 늘린다. 저는 그러면 또 혼란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시장이 여기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거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다시 6년으로 늘리는 거는 이건 좀 뭐 어떤 생각에서 법을 내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장은 좀 제가 보기에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곤란하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권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요. 거기는 뭐 평생이다시피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주택들이 대부분 다 공공주택이라는 차이점이 우리 한국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런 선례로 봤을 때 뭐 계약갱신권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난번 법 만들 때 했어야죠.
그럴래 한 번 겪을 시행착오를 두 번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타이밍상 적절치 않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 장서준 소장님.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십니까? 검토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왜 6년만 네. 합니까? 그럼 차라리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해서 12년으로 하죠. 찬성. 왜 6년만 해요? 찬성하신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한 거예요. 과도하다. 네, 예. 민간주택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예. 민간주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집 가진 게 죄가 아니잖아요. 예. 저도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갑자기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데 전세 구하지 못하고 홍남기 부총리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법에 원래는 대한 본인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내보낼 적용이 수 안 되죠. 있거든요. 그렇죠. 법상으로. 예, 그런데 예. 이제 새롭게 하면은 이제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할 때 처음 할 때 잘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고 저는 그럼 법을- 잠깐만 질문. 그럼 현행 4년을 그럼 다시 2년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법적 안정성 때문에 또한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보면 예, 예. 국가 정책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면은 그건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이 부분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집값이 안정화돼야 전세값이 안정화되잖아요. 예, 예. 그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는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양도세를 네, 낮춰. 양도거래세 낮춰가지고 집 팔아서 그 차액을 상당 부분 집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들한테 퇴로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거래가 활성화돼야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이 나는 저 집 그냥 보유세 내느니 양도세 내느니 계속 보유해서 집값 계속 올라갈 거니까 나는 절대로 집 안 팔 거야. 이러면 거래도 안 되잖아요. 집 살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최소한 정도로 양도세를 좀 내리는 게 어떠냐? 그걸 한번 검토해봤으면 퇴로를 좋겠어요. 열어주는 것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서울 평균 전세값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석 달간 3,7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7.5% 정도라고 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LH, SH 같은 공적기관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언급한 대책들 실효성이 있을지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월세세액 공제 혜택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건데 예. 그것 때문에 뭐 집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세 가격을 확 낮추거나 아니면 집을 팔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이대로 갔어야죠. 이거 집권 초기에 했어야 합니다. 공공 물량 확대하더라도 지금 땅 사고 업자 선정하고 분양하게 되면 2년 걸려요. 최소 2년이죠. 네. 또 예, 시차가 2년 좀 걸려요.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기 신도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내년도에 분양하면요, 2025년 이후에나 입주해요. 5년 걸려요. 네. 이러면은요, 늦었다 이미.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장의 대책은 될 수 없다. 네. 이것은 그렇게 장 소장님 보셨고요. 박원석 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단기간 해결책은 뾰족한 게 없는 게 맞아요. 공공임대 확대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뭐 장기적으로 대책이 될 수 있으나 여전히 월세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예. 월세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지금처럼 또 소득이 불안정한 시대에 월세가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텐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면 아마 이제 전세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축소되고 예. 월세 시장이 보편화될 거고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은 우리만 있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잖아요. 그런 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그런 추세로 움직일 거고 그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서 세액공제를 늘리는 건 바람직한데 그게 당장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이 전세 시장에 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책은 될 거라고 보이지 않고 결국에는 저는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양도세 감면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혜택들이 있고 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 보유 그 물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보유세를 높인다 그래서 양도세는 걷지 말아야 된다. 내지는 대폭 감면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래세,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라든지 예. 이런 건 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취등록세. 왜냐하면 예. 그거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는 취득록세가 없는 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와 그렇죠. 그리고 거래세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취득세, 예. 그 양도세는 좀 거래세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예. 그거는 이제 차익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과세니까 그러니까 거래세를 낮춘다면 취득록세를 대폭 취득록세. 인하하는 거는 근데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수입이에요. 예. 취득록세가 물론 이제 그 보유세를 높이면 재산세도 올라가기 때문에 예. 오르고 한쪽에서 내리고 하면은 그 평균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당장의 취득록세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금이란 말입니다. 막 들어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어서 그렇군요. 감안을 해야 되지만 만약 이제 조정을 한다면 저는 보유세 중심으로 이 강화를 하고 이 거래 비용인 취득록세는 좀 낮추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 양도세를 장소장님, 좀 예. 경감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왜냐면요. 예. 그것을 징벌적인 세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과 여당이 계속 그랬죠. 불로소득 없애겠다. 이 예. 특히 양도세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양도세 이건요. 정말 그 집을 산 사람이 되게 불안해하면서 산 거예요. 예.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돈 없는데 대출해서 끌었었는데 나 이자 내야 되는데 아, 이거 언제 팔지? 이러한 본인의 선택에 대한 보상금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산 사람은 이자 비용도 없겠죠. 집값이 떨어져도 나 안 팔아도 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지만 집 한 채 있거나 집에 뭐 두 채 정도 있는 분들, 대출해서 산 분들은요.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그동안 보상 금액이고 그런 차원에서 양도세는 좀 경감해 주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과 어쨌든 양도 거래세를 좀 낮춰야 네. 거래가 활성화돼서 집이 순환이 될 거다. 순환이 돼야 그래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양도세를 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최근에 그 얘기 그 기사에서 봤는데 그 주식 양도세를 지금 기준을 강화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 증권사에서 이게 불로소득이 아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과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왜 불로소득으로 보느냐라는 보고서 같은 걸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집 부동산도 알아봐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왜 불로소득이냐. 이것도 노력이 들어갔다. 이런 취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시는 바대로 굉장히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요 정도로만 한번 운을 띄워보고 다음에 다룰 일이 있으면 다뤄보겠습니다. 예,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가 있었다가 사실상 폐지가 됐죠. 이것도 전세 대란의 이유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 전에 박원석 의장이 말씀하셨듯이 오락가락 정책 이거 뭐 문제다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장 소장님은 이거를 그러면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를 좀 다시 강화를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또 보세요?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또 합니다. 바꿀 수는 없다. 네, 예. 그냥 이대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2017년도에 임대사업자에 대해 혜택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졌을 때 우리 많이 봤잖아요. 김현미 장관이 나와서 임대사업하세요. 정부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임대사업 하려면은요. 다주택을 소유해야 돼요. 집을 많이 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본인들이 집 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주택자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 낙인 찍고 규정하는 게 본인들의 정책적인 실패를 집 가진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얼마 전에 바꾼 이러한 사항을 또 바꾼다? 시장의 혼란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부작용 최소화하는 선에서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장께서는 뭐 일관성 문제를 계속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과도하게 준 게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패착이었다고 생각해요. 최대 배착이다. 왜냐하면 이제 핀셋 규제라는 이름 하에 이러저러한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뭐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했다가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했다가 뭐 예. 풀었다가 다시 지정했다가 이러면서 이 부동산 대책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서 막대한 감세 혜택을 보게 되는 너도 나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 감세 혜택을 받은 거죠.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는 이미 보장된 그런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까지만 보장하고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라는 게 뭐 짧으면 4년, 길면 8년 이렇기 때문에 예. 버티는 거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정책 또 바뀔 가능성이. 정권 바뀌면은 정책 바뀌고 다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렇죠. 또 바뀔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정부의 규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투기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대책이었어요. 처음부터 예. 강하게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강하게 억제하는 정책을 취했다면은 다주택자들이 못 버티고 팔았을 거예요. 비명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왜 안 버텼냐? 세금보다 가격이 더 오른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도 뭐 양도세 등등 있지만 왜 안 파냐? 양도세가 많아서 무서워서 안 파냐? 아니에요.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안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 이제 투기 심리가 아주 만연해 있는 이 시장의 특성을 저는 잘못 읽고 잘못된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정책 이제 그만 중단하겠다. 예. 당연히 시장에서 불만이 나오죠. 뭐냐 이거 이 정책을 이렇게 예측 가능성 없이 해도 되는 거냐. 예.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청계광장에서 막 집회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집을 안 내놓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두 분 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뭔가를 바꾸는 거는 좀 어렵긴 한데 장 소장님은 애시당초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오히려 더 활성화를 해서 잘 거래를 늘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어요. 아니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도 예.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임대사업자에 혜택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생각이 된다. 들어요. 예. 그렇군요. 예. 하지만 예. 이미 이제 정책을 바꿔놨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그렇군요. 예, 뭐 박원성 의장님도 어쨌든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세 대란. 그래서 지금 계속 어찌됐든 이어지고 있어요. 물량도 부족하고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대책이 지금 나올 때가 된 것 아니냐 얘기들도 있지만은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라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원석 의장님. 어쨌든 두 분의 공의 의견은 단기간 내에 이거 지금 해결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걸로 이제 말씀하시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조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잡아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박원석 의장은 어떤 거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칙적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감독하고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예. 뭐 윗돈 주고 나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면 거래를 해가지고 또 월세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게 이제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되 정부가 일관성 있는 로드맵을 좀 내놔야 된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거면 어디에 어떻게 몇만 호를 확대하고 예. 기존 소형 평수 중심이 아니라 중대형 평수 중심으로 그 중산층도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예. 임대주택을 내놓을 거다라는 계획을 좀 또렷하게 확정지어서 내놔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해요. 대통령이 한마디 말해놓고 그 뒤에 그 정책이 구체적으로 언제쯤에 어떻게 시행되는지가 없어요. 저는 지금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상당한데 예. 3기 신도시 입주 물량부터 이걸 바로 적용을 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플랜을 그렇죠. 만들어야 그리고 된다. 가급적 이제 우리가 소셜 믹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강한데 한 동안에다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같이 집어넣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이 안 생기고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한 정책들을 좀 내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단기간에 어쨌든 뭐 시장에서 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바로 해결할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국민들이 좀 믿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또 좀 이렇게 주변에서 시끌시끌하고 여론이 나빠지면 저거 또 바꿀 거다. 예. 이런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는 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좀 정착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예. 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예. 좀 이런 기존 정책이 그 갖고 있던 지지부진함을 넘어서 예. 일관성 있는 좀 전문가다운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될 때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는요, 부동산 정책, 이 정부의 예. 부동산 정책이 주택 보유자들을 견제하고 규제해서 무주택자들을 좀 더 잘 살게 하겠다, 좀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것은요, 무주택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 예. 지금 나오잖아요. 전세가 폭등, 월세가 폭등 예, 이런 예.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규제 일본도 정책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서울을 특정시켜서 말씀드려 보면 전임 시장님의 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원순 네. 서울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대착오적인 도시 재생화 사업, 공원화 사업, 예. 그다음에 규제 일변도의 용적률 제한, 재건축 제한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에서 공급 물량이 확 줄었어요. 그렇군요. 만약에 그때 적절하게 용적률도 풀어주시고 재건축도 풀어주시고 도시공원화 사업 그 지역에다가 좀 더 멋진 그런 공공임대주택도 짓고 했으면 집값 이렇게 폭등 안 했을 겁니다. 그러한 서울시 전임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적절하게 제어하지도 다른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도 부동산 폭등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전임 시장님의 실수라는 부분을 이걸 다시 한번 그냥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도시공원화 사업도 좋지만 거기다 멋진 집 짓고 용적률 좀 높여주고 강남북 발전할 수 있도록 강북 네. 지역에 좀 더 집중적인 재정을 좀 투입을 해서 좀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재건축도 풀어주시고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여러 논란이 있을 거예요. 재건축을 풀면 또 집값, 투기 수요 늘어서 집값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도시 재생화 사업에 다시 거기다 지으면은 그린벨트 줄어드는 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텐데. 아니 예. 재건축 안 풀어줘가지고 집값이 잡혔습니까? 폭등 안 했습니까? 아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 그건 김현미 장관께 따나 뭐 이제 시장님께 따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 대란과 함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실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부담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9년 공시부터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공시되어 온 부동산 유형과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을 일부 개선하였으나 전반적인 현실화 수준은 여전히 50에서 70% 수준입니다. 이에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 동안,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값비싼 아파트와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대폭 늘게 될 걸로 보입니다. 30억 원대 아파트 보유세는 5년 뒤 지금의 3배 정도 오른 4천만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 동안 0.05%포인트 낮추기로 한 겁니다. 이번 계획에 대한 평가는 세금 혜택을 바로 잡았다는 의견과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으로 엇갈립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앞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서울 시민들의 주거 미래는 어떤 판도를 보이게 될지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알아봅니다. 공시가격 정상화, 그래서 90%까지 공시가격을 시가로 올리는 방안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럴 경우에 보유세가 일정 정도 오를 수밖에 없다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나눴던 전세 대란, 전세 난과 좀 연결지어서 좀 살펴보자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세금 올리는 건데, 증세인데 이게 임대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연 이제 그 재산세가 정말 우리가 과하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실거래가 대비 이 공시가격이 너무 낮았다라는 건 공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단독주택은 뭐 50% 미만, 아파트도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 한 6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90%까지 올리겠다. 당장에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정부 계획이잖아요. 뭐 2030년까지 올리겠다. 그렇죠. 뭐 이런 게다가 계획이죠?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기존의 3억 아파트가 지금 6억 7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율 구간이 높아지면서 과거보다는 재산세를 좀 많이 내게 된 이런 변화인데, 이걸 가지고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보편 증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요 그 6억이면 공시가격 6억이면은 실거래가로 한 9억에서 10억 됩니다. 최대 세금을 내봐야 그 177만 원이에요. 1년에. 그다음에 9억짜리면은 그게 14억 15억인데 그거 279만 원입니다. 재산세가. 그러면 지금 우리 보유세의 대부분이 재산세예요. 사실 보유세의 90몇 %가 재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돼요. 그건 아주 고가 주택만 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부에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지금 보유세, 실효세율이 우리가 0.16 정도 되는데 높여야 된다.
재산세를 깎아주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만 높인다 그래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주장해왔던 것과 실제 정책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9억짜리 시장에서 14억, 15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 279만 원 내는 게 그게 과한 세금이냐? 저는 전혀 아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이 반박하실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부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이거요, 공시가격 정말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여야 됩니다. 왜냐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반포에 30정 아파트 30억 하는데 지금 공시가격 10억. 재산세 별로 안 내고 공직자들, 특히 공직자들 재산 신고할 때 보면은요, 재산이 확 줄어서 신고가 돼요. 그리고 본인의 집값이 높아서 재산이 불어나면 당연히 세금 더 많이 내야죠. 그것을 세금을 안 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군요. 저는 왜 공시가격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에요. 차라리 그냥 시가로 다 계산해서 그렇죠. 매기면 되지 않나? 그렇죠. 공시가격이 왜 필요합니까? 물론 다른 60여 가지의 다른 각종 세금을 내기 위해서 표준 가격으로 정해놓은 거긴 하지만 공시가격 필요 없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옮기는 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아니 이런 좌파스러운 발언을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듣는 거는 깜짝 놀랐는데. 저게 좌파스러운 발언이고 상식적인 발언이고요. 상식적인 발언인가요? 게다가 한 가지 지금 이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한해서는 이게 이제 매년 5%씩 올려가지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후년쯤 폐지가 돼요. 근데 재산세에 있어서는 여전히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 같은 경우에 60%입니다. 60%. 그러니까 40%의 세금 감면 장치가 이 세금을 계산하는 세액을 산출하는 그 산식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대로 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거대로 둔 채 공시 가격만 좀 올린다는 건데 사실은 원칙대로 한다면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주택 한 채 가진 사람이 너무 과도한 세금을 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세 장치를 그 세액 산출 산식에 둔 거예요. 이건 여전히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0.6 곱하기 0.6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그 여기서 더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저는 일종의 감세 정책이에요. 근데 현 정부가 계속 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얘기하고 보유세, 실효세를 높여야 된다고 방향은 얘기하면서 실제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후퇴하는 거는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 보궐선거 의식해서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것이다. 애초에 이 정부 정책 방향과는 역주행하는 정책을 쓰는 거죠. 자, 제가 공시가격 현실화 부작용 부분도 정부가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아니 집 가진 사람이 세금 내기 위해서 세입자, 월세자에게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 세금만큼 충당할 거다. 그럼 결국에는 또 서민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진짜 은퇴한 고령자가 집 한 채 있는데 만약에 강남에 살아요. 지금 30억짜리 아파트 살아요. 그냥 자기는 한 5억에 샀는데 근데 3천,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부담일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그러면 그 집 팔고 딴 데가 살면 되지.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잘못됐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는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아직 좀 초반이라서 다음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청년들에게 좀 두 분이 조언을 하신다면은 넌 단도직입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집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청년들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전부 다 투기에 나서서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고 청년들이 이제 불안해서 이른바 영끌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당신들 그러다가 이제 망한다 하지 말아라.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염치가 없죠. 그건 염치가 당연히 사다리 없다. 걷어차기인 거고. 그러나 사실은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다가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감당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금 다 손해봤다 이런 인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청년들한테 할 말이 없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 소득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면서 저는 대출을 일으켜야지 도저히 자기 소득으로는 그 대출을 갚을 수 없는데 어쨌든 집값이 확 올라가지고 뭔가 이게 로또 맞을 거를 그 목표로 그렇게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다면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알겠습니다. 정답 같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2022년도 3월 달에 현명한 결정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2년 3월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런 대선입니다. 아, 대선이 있군요. 보다 부동산 정책에 유능한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희망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끈한 한마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임대인, 임차인의 대신에 화끈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장성철 소장님 화끈한 한마디. 간섭하지 말고 냅둬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능력하다. 당신들을 못 믿겠다. 제발 가만둬라. 알겠습니다. 셉니다. 어쨌든. 예, 박원석 의장님.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부동산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그 책임이 있는 김현미 장관은 이제 그만하시라. 할 만큼 하셨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관되게 김현미 장관의 하차를 요구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주거난민이라는 고달픈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이 부동산 분류에 빠졌다고도 평하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N차 대책에서는 부동산 청사진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화끈한 시사 토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